중국에도 엄연히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폭망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경제가 서서히 중성장 혹은 저성장 고착화된다. 예전만큼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4% 성장률이 높다 낮다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는 이 정도로 네.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 망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중국이 요새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중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폭망한다. 폭망 뭐 이제 뭐 썸네일을 그러니까 썸네일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거예요. 이제 중국 망한 대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폭망한다는 것을 쓰고 싶으면 폭망하다 이렇게 폭망하나 오케이 물음표로 네 알겠습니다. 폭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말이 달라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신 거 폭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이 사라지듯이. 근데 제가 경제 전망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꼬꾸라진다라고 표현했어요. 꼬꾸라진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무슨 말이냐? 장기적인 그 고성장을 했었던 네. 중국 경제가 한때 2000년대 14%대 성장을 했어요. 연간. 그러다가 이제 뭐 12%, 10%, 9, 8, 7, 6%로 내려왔다가 작년에 5%대, 올해는 4%대, 2028년까지는 3%대로 내려갈 것을 IMF는 전망하고 있죠. 일종의 꼬꾸라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전히 4% 성장하는데 그게 중국 경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비유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폭망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 경제가 서서히 중성장 혹은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GDP 증가율로 봤을 때. 네. 그 GDP 증가율 자체가 정말 중국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GDP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게 네. 중국에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숫자가 네. 너무나도 줄었다. 이게 되냐 이래도 되는 거냐 네. 믿을 수 있냐라는 네. 거예요. 네. 4%라고 하나 뭐 체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게 맞는지에 대한 네. 부분.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숫자는 그렇지만 안에는 더 골마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안에는 더 골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통계 조작이나 오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경제를 바라볼 때 통계가 아닌 이상 그 나라 경제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외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통계를 의심하는 것도 뭐 좋은 접근이긴 하지만 존중될 만하지만 통계를 일단은 믿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믿고 가자. 일단 믿고 그래도 그 발표한 경제를 거니까 해석해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없잖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나은 지표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케이. 거기서 발표되는 지표니까. 네.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로 일단 해석을 해보자.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가운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아, 네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이 경제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에요. 그쵸. 모든 지표가 거의. 네네네.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물가의 증가율인 거죠. 물건 가격의 상승률이죠. GDP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GDP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매출액 증가율, 뭐 취업자 증가율, 뭐 대부분의 지표들이 소매 판매 증가율,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네. 모든 거시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만약에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올해 GDP가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아하. 근데 90인 걸 100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조작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통계 조작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증감률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조작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당연히 네. 중국에도 뭐 중국을 존중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중국에도 엄연히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알고 어떻게 조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실업률 같은 건 조작하기가 좋죠. 왜냐하면 증감률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증감률 데이터로 구성된 것들은 일단은 그걸 믿어주자. 거짓말에는 또 다른 거짓말이 붙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즉시 분석이라는 걸 저는 항상 하거든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발표되면
한 15일 정도를 전후로 발표됩니다. 아침 10시 반인가?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시간이 가능하다면 즉시 분석을 항상 해요. 근데 계속 고점, 청년 실업률 정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 달 또 정점을 갱신하고 그 다음 달 또 정점을 갱신했는데 그 다음 달에 아예 공시를 안 했죠. 안 해버렸어요. 그게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부터 쭉 공시를 안 하다가 최근에 한번 공시를 했어요. 만약에 조작을 한다면 공지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 경제를 다 믿자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대대적으로 통계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고 한다면 조작해서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면 되는 거. 20% 상회할 때 아예 통계를 조작해서 18, 17로 이렇게 발표하면 될 걸 왜 발표를 안 하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통계 조작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의심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통계를 아예 믿지 않고 가면 어떻게 그 중국 경제를 판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그 숫자가 나온 것보다는 좀 안 좋겠거니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지 뭐 딴 거 보고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의견이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이 좀 최근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닐까. 다시 말하면 조작이라는 개념보다는 디스클로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신뢰를 얻는 거는 경제는 어차피 신뢰인데 네. 믿어야지 뭐 중국 사람들도 소비도 하고 그럴 건데 네. 좀 소비도 안 하고 하는 이유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권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것 아닌가.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 정도 저걸 보고 판단은 해야지. 네. 하지만 그 어딘가에는 저것보다는 낮은데 얼마나 낮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결국은 이것이 신뢰의 문제를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인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결과적으로 뭐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언제는 신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맞아요. 언제는 신뢰했고 갑자기 신뢰를 안 했나요? 그러니까 물론 신뢰감이 더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신뢰 그 자체보다도 중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정말 극단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에 네. 게다가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도 저는 이제 경제를 볼 때 절대 스냅샷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4% 성장, 우리나라 2% 성장. 그러니까 중국 경제 괜찮아. 저 스냅샷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런 기사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패스로 봐야 돼. 패스. 경로로 봐야 돼. 한때 14였던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12, 18, 9, 7, 6, 5, 4, 3으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봐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고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많은 뭐 투자자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입시켜서 공장을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만큼의 고성장을 안 하니까 공장 가동이 줄고 공장을 폐쇄하고 뽑았던 직원들을 우당탕탕 해고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전만큼 고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4% 성장률이 높다 낮다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네.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돈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도 중국에서 돈을 떠나요. 여러분이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FDI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죠? 그겁니다. 직접 투자. 예, 정확하십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차이나 엑소더스, 중국을 기업들이 떠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공장 방 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사실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있던 공장을 폐쇄하거나 떠난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봤을 때 기존 공장은 놔두고 다른 공장을 다른 나라에 더 짓는 거예요. 물론 이 공장들의 가동률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조로 차이나 엑소더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해외 기업들도 떠나지만 중국에서 사업하던 중국 기업마저 떠나고 있으니까. 아이고, 네. 더군다나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는데 기업들마저 떠나면 또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정자산 투자 증감률이 계속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억눌리는 것이고 역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중국 경제의 상징과 같은 지표 지금 중국 경제를 논할 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표는
저는 단연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국만 나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행보가 한두 번 찍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찍었어요. 네. 심지어 PPI 경우에는 15개월 연속인가? 맞아요.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PPI가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은 CPI도 플러스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선행 지표니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은 중국의 PPI가 미국의 CPI의 선행 지표라고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게 밑에서 잡아 당기는데도 미국 물가가 버티는 거예요. 되게 강한 거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같이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이너스 0.5가 뭐 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저물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근원 물가를 보니까 그래도 뭐 플러스다. 그런 물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다. 뭐 이런 또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댓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뭐 돼지고기 가격이든 뭐든 그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4~5% 성장해왔던 나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마이너스 0.5도 같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봐요.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 4~5% 성장하면 어쩌면 적정 물가가 2%가 아니라 3~4%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 2%는 우리나라로 치면 0%라고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5%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치환을 한다면 체감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 2% 정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적정 물가와 우리나라 적정 물가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0.5와 우리나라 물가 2.5 후반 뭐 2.9% 이걸 절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중국 물가 상승률 치고 마이너스 0.5는 굉장히 낮은 물가다 특히나. 근데 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려고 난리 났었는데 왜 중국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까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죠. 투자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더하면 내수잖아요. 내수가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물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빠지는 거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한 가지 더한다면 중국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이라든가 디플레이션, 저성장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요. LPR을 계속 인하해요. 5년물도 이번에 또 인하했고요. 정말 역대급으로 인하했죠. 지급준 비율도 계속 낮춰요. 계속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물가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역으로 질문할게요. 지금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면 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합니까? 물가가 너무 낮고 마이너스 물가이고 디플레이션임을 우려하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디플레이션 현실화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는데도 중국 경제가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유동성 함정이라고 저는 규명하는 거죠. 아무리 유동성을 퍼부어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반전되지 않고 경기가 뭐 예를 들어서 5, 4, 3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PMI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봐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좀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건가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유를 한다면 일본의 GDP 순위가 3, 4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독일한테 제껴졌지만 4위로 3, 4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경제가 성장이 멈췄을지라도 그렇죠. 굉장히 강한 소위 선진국인 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비유를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라고
규명하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 경제가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어쨌든 4%대의 성장 뭐 한 5년 후에도 3%대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물론 중국의 이 펀더멘탈을 생각해 보면 벌써 4% 3% 성장률로 전락한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본처럼 그쵸. 좀 더 간 다음에 한 건 좀 달라도 거의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 100m 앞에다 두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아직 한 10km나 남았는데 걷기 시작하는 건 좀 다르다. 그럼 어쨌든 이게 후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저는 중국 경제를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겠고, 그래서 일부 이제 여의도에서는 시진핑이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살아나면서 우리 기회가 있다. 주식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때 한번 중국 사보면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안 좋다는 거 알겠는데 이제 안 좋다가도 보면은 우리도 고양이도 이렇게 막 괴롭히다 보면 엥 한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한번 이거 할까봐 걱정인 거고, 사실 그게 또 뭐 TSMC 포함해가지고 대만 이슈로 이어지거든요. 저의 생각은 기회가 있냐 아직 그래도 주식으로. 저는 중국 경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여전히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L자로 가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죠? 네. 근데 L자지만 L자의 바닥을 찍고 굉장히 요만큼만 도약하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L자가 살짝 어쨌든 올라가 있는. 이게 명확한 네. 설명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느낌으로는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네네. 그러니까 LPR을 정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이제 침체를 좀 연착륙화하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여기에 또 재정정책적인 움직임도 같이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중국만큼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그런 나라가 별로 없으니만큼 최악의 그런 바닥은 찍고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고성장은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그게? 저는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름 정도에. 네,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역시 물가 상승률도 기저효과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쵸. 전년 동월 가격 기준 연도 가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치. 지금 가격보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쨌든 1년가량 마이너스 행보를 마이너스나 0% 물가를 지속했으면 그 1년이 지난 후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올라가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한다든가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소비를 안 해요. 불안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리잖아요. 근데 금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리는 과정에서는 저축의 매력이 더 없어져요. 저축의 매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분 소비로도 연결될 수 있고 기업들의 신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단의 대책들까지 마련해 가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바닥은 찍고 이렇게 회복되는 경로고 그게 또 물가를 플러스로 자극할 수 있겠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예전처럼 뭐 3, 4%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0을 통과해서 한 1, 2%대 여전히 저물가겠지만 그런 물가 상승률은 유지될 수 있지 않겠구나. 저 이런 식으로 좀 중국 경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러면 좀 기회가... 주식도 역시 그런 시그널들을 보일 때 다시 중국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으로의 또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굉장히 강한 반등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트레이딩 정도. 트레이딩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ELS 문제가 막 너무 많이 불거져서 이제 끝나갈 때쯤 이때쯤 한번 좀 혹 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중국 자금이 또 투입되는 지점에 코스피도 그렇죠. 플러스 자극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마지막 질문은 원래는 사실은 이 질문을 하려고 같이 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그 TSMC와 관련해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정학적인 셈법은 정말 산수가 아니고 다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시나리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중국이 무력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전제예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케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는 하나예요. 네, 그건 일단 좀 낮은 확률로. 그렇죠. 근데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할 때는 역시 타이완 이 해협을 놓고 미국의 함대도 같이 출동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무력적인 그 전쟁 끝에 중국이 타이완을 잡겠죠. 중국은 어쨌든 대륙에서 싸우는 것이고 미국은 어쨌든 함대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뭐 미국이 전력적으로 더 강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강한 충돌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좀 무리수를 던질 생각은 없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가정한다면 네네. 무력 통일로 갈 것이고 중국도 정말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이는 그러니까 대만을 상징적으로 흡수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미국 경제도 우리 경제도 다 같이 그런 경로로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시나리오가.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진핑도 바이든도 좀 무리수를 던질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무력 통일을 했을 때 중국 GDP 감소율이 약 30%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 만약에 그럴 때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맞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그런 어떤 뭔가를 부담하고 싸울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 어쨌든 TSMC가 있으니까 TSMC를 중국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TSMC를 미국의 것으로 뺏기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타이완 해협에서 굉장히 강한 압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력 중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네. 타이완 해협 봉쇄죠. 왜냐하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야 항공 물류로 이용되겠지만 해상 물동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중요하죠.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무역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타이완 해협이 더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한다면 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아하. 그리고 전쟁은 아니고 전쟁은 그 정도는 이렇게 딱 봉쇄하면 근데 마치 무력 행사죠. 예, 마치 북한이 하듯이 하는 그런 어떤 뭐 미사일 한번 연습 포격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액션들은 좀 취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타이완과 뭐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국가들한테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타이완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어렵게 고립시키는 뭐 그런 전략들은 펼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은 바이든의 어쨌든 트럼프 바이든 재선을 앞두고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결단은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수술 마무리를 너무 이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네.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면은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혹시 모르는 걸 있으면은 안 되니까 예. 그분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오늘 막 했습니다. 너무 막 했는데 다 질문에 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게 다뤄주십시오. 세게, 네. 아니, 오늘 이제 족구하는 거 보니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막 그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들으시면서 쓰시고 나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